네, 꿈의 숫자 5천. 46년 코스피 역사에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숫자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상승 이유는 무엇이고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은 5천 이후의 시장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경제전쟁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뭐 두 분 5천을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 한 말씀 주시는 것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허재환 상무님 5천 새로운 시대의 상징 이렇게 주셨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천 마디를 한 번씩 뚫을 때마다 네.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포인트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3조 호황이었었고 2000포인트 때는 이제 중국의 호황이었었던 예. 것 같고 3000 때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코로나 붐이었으니까 이제 5000이라는 숫자는 AI를 상징하는 그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뭔가 새로운 챕터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한 장이 넘어가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다음은 코스닥 3천 오늘 정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뭐 쉽진 않죠. 이게 네. 여기서 3배 올라야 되거든요. 예. 2배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쓴 건 뭐 3천 간다가 아니라 정부에서 오늘 그러니까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예. 그래서 요거의 요즘 뭐냐면 이제 5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동안 독주하던 이제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제 좀 확산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의 소외주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화장품이 막 급등하기 예. 시작을 했고, 뭐 2차 전지도 한 번씩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은 작년에 완전히 소외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무조건 3천 간다 이런 부분보다 다음은 코스닥 이제 3천의 어쨌든 의미는 뭐 정부 정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좀 못 올랐던 이런 섹터들이 한 번씩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좀 장으로 좀 색깔이 좀 바뀔 것도 같아서 한번 요거를 한번 한마디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섹터에도 좀 빛이 비추는 그런 장세가 됐다는 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피 시대 정말 상승의 힘과 그 균형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역사를 썼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출범 46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숫자인데 문제는 단 87일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서 4천에서 5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보시기에 코스피 5천 돌파 시장 체력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지 아니면 속도가 좀 다소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지 먼저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허재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일단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난 10월 달에도 한 19.9% 올랐었는데 이제 이달 들어서도 거의 18% 넘게 올랐으니까 이게 뭐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18%씩 한 달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분명히 좀 속도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른 것들보다 요즘에 이제 그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주식형 펀드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예금이 좀 줄고요. 근데 뭐 엄청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줄는데 물론 예탁금도 늘긴 하지만 예탁금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 거에 비하면 많이 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주식형 펀드로 이번 달에만 지금 20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4조인가 늘었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 19일까지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20조 들어왔다라는 거는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돈에 분명히 힘이 있다. 그리고 ETF나 뭐 퇴직연금 이런 자금들은 또 좀 성격이 약간은 좀 길게 가는 자금들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5,000포인트는 나름은 굉장히 좀 이게 반드시 찍고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그 힘이 확인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빠르긴 하죠. 이게 사실 그 우리가 1000포인트 넘을 때마다 네.
뭐 거의 2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86년도에서 89년 장세 때 처음 가고 예. 그다음에 2000 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2003년인가요? 2007년 그때 브릭스 랠리 할 때 예.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주기로 가고 그리고 이제 3000 간 게 그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좀 4000 가고 5000까지는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과거랑 비교해 보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허재한 이제 상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그런 이제 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정부 정책도 있었고 근데 그만큼 또 한국이 되게 또 할인받은 요인들도 좀 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한 번에 해소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 오른 만큼 이제 한 번에 속도감 있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P 500이 지난 3년 오른 거를 우리나라 이제 그냥 이제 수직으로 올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승률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속도가 좀 빠른 거는 좀 맞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 성장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증시도 압축 상승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1에서 2는 2배로 가는 거지만은 4에서 5로 가는 거는 25%만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1000에서 2000 가는 거와 4000에서 5000 가는 맞아요. 거는 분명히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숫자를 하나 더 짚어보죠.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 뭐 17%, 18% 정도 되는데 작년에 75% 올랐고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그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 1위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실적,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폭발적 상승을 이끌었다. 거기다 정책까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이 특정 섹터에 쏠린 어떤 독주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허재환 상무님 어떻습니까?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반도체나 뭐 자동차에 쏠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분명히 쏠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가 지금 이제 5천이긴 한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빼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6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제가 느끼기에는 5천이라기보다는 한 3천 후반대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래도 구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분명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나왔을 때도 환율 얘기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그렇죠. 드렸는데 환율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잘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은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저희를 저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의 수출 품목들이 사실은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예. 반도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PC든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나 부품 같은 것들이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제품들도 이게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쓰이는 이제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이다 보니까 중간재는 특성상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급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싸게 많이 파는. 저희는 이제 한국 제품은 그래서 가성비 좋은 상품이었는데 지금 저희 한국 시장을 주도로 하고 있는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예. 있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LNG 같은 거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방위산업도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저희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은 좀 저희가 뭐 중간재로서 약간 좀 그 럭셔리답지 못한 그런 것들로 저평가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거를 이 가격에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네. 라고 해서 조금은 저희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시각이 예전보다는 조금 바뀌지 않았었나라는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힘도 분명히 좀 있긴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1등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1등이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는 꼴찌였습니다. 예, 맞아요. 꼴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눈에 익는 예. 단어였죠. 사실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전격 꼴찌가 갑자기 전격 1등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그죠. 이게 들어요. 이상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AI 사이클이 이제 촉발을 한 것도 좀 맞다고 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지 못 올랐기 때문에 1등이 된 게 아니라 뭐 정부 정책도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결국 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가 옛날에는 경쟁이 심했지만 지금 경쟁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AI 수요 이게 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디램 수요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공급이 또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이게 볼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PC 디램 값도 지금 뭐 작년 1년 전보다 뭐 5배, 6배. PC 교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교체하고 싶으셔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플레이션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수혜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가 그대로 받아가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익 추정치가 올해 우리나라가 5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가율이. 예. 전 세계 그냥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속도가 좀 빠르고 약간 좀 뭐 부담스러운 뭐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승은 좀 진짜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주가 오를 때 이건 어느 나라는 다 공통 상황인 게 시장이 오를 때는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이끌고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예. 미국도 엔비디아가 그랬고 소외주는 못 갔어요. 어쨌든 지수 오르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삼성이나 또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구조적인 변화, 이 단단한 흐름으로 좀 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이유 있는 일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예. 것이 아니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또 외신들도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AI분과 지배구조 개혁의 결합을 주목했습니다. JP모건과 맥쿼리는 코스피 6천까지 지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실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바뀌었죠.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그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했는데 네.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공약을 밀어붙여 버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우리 국민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게 5천 되냐?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셨죠, 다들. 근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사실 이제 그때 상법 개정 이제 을 처음에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주주가 어쨌든 이제 이 대주 그러니까 이 주주 그러니까 이사의 권한 중에 하나 그 권한 중에서 어쨌든 이제 회사만은 아니라 주주까지 이제 같이 네, 이익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으로 좀 바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법 개정이 실제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을 바꿔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시각이 아마 작년 여름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를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배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게 이제 AI 품 이 얘기 나왔고 또 한 가지가 한국에 이제 흔히 그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제 보고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K자 들어간 예. 그러니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허재한 상무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방산, 거기다가 반도체, 조선 이거는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또 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K 특산품도 있죠. 우리나라 뭐 엔터라든가 화장품.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하면 좀 브랜드가 약한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한국 브랜드들이 또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드 파워도 좋고 소프트 파워까지 같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한국 증시가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좀 재평가 받고 있는데 PER 보니까 또 이게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6천 얘기도 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상승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이 한몫했다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법 개정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까지 하는 것. 이 현 정부에서 일련의 정책들이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작년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 오른 거에 사실 한 70%는 그냥 반도체 실적과 예. 기업의 실적의 힘이고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정부의 정책이 초석을 깔아준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코스피 5천에 완전히 녹여들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주가가 어쨌든 계속 이제 뭐 3천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이랑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다른 국가에는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증자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주주의 가치가 자꾸 이제 희석이 되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컸는데 그러니까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났던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좀 쉽게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만든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가 75%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그렇게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저는 조금 더 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랑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먼저 해서 이런 걸 보고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외국계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그 유가 시장에서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예. 여전히 굉장히 좀 많은 많죠. 편입니다. 예. 한 40~50% 이상 되니까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작년 7월이었죠. 뭐 정책 이 드라이브가 좀 뭔가 멈칫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드니까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어떤 PBR 낮은 종목들이 가다가 탁 멈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하여튼 뭐 이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도 시장에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정말 놀라운 게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 게 삼성전자 시총이 이제 900조, 1000조를 바라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58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총 증가분, 전체 시총 증가분의 56%가 두 종목이라 그래요. 이 반도체 투톱이 끌어왔는데 이 반도체 독주 계속 될까요? 근데 이게 그 워낙 지금 이익 증가율 그냥 압도적이에요. 네. 뭐 다른 업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 현대차 오르는 건 현대차는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PER, 예. 로봇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이닉스가 그럼 그만큼 올랐냐? 사실 이익보다는 저는 못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주, 그러니까 이익 기반한 어떤 상승장에서의 독주는 저는 뭐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좀 진행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총이 1000조를 넘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 지금 전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내 증권사들도 막 122조, 120조 막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뭐 150조도 나오고 그렇게 보면 아직도 PR이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이익을 좀 낼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사이클을 진짜 이 전 세계 누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이클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고 젠슨항도 저번에 그랬죠. 그 메모리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메모리 공장 좀 지어야 된다. 예. 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메모리가 수요가 너무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계속 안 되고 있고 근데 이 수요가 항상 수요라는 거 어느 시점 가면 꺾이거든요. 근데 꺾이질 않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가니까 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냥 감히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길을 타고 계시면 그냥 끝까지 같이 그냥 동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분기마다 이익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있잖아요. 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의 실적을 좀 한번 확인하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미스가 나면 좀 이제 약간 속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줄이면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좀 놀라웠던 게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마이크론의 이제 내부자 있습니다. 예. 예, 그 내부자 이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마이크론 그렇게 주가 올랐는데 113억을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란 거죠. 주가가 작년에 200% 넘게 올라서 예. S&P 500 중에 2등이 마이크론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연초 대비 또 올랐잖아요. 근데 그 높은 가격에도 100억을 넘게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가면 당연히 확신을 안 줬다는 얘기네. 그 높은 가격은 별로 안 사거든요. 원래 내부자도. 근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좀 본 적 없는 뭔가 지금 사이클로 계속 가는데 감히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가졌던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허지환 상무님,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은 뭐 미국하고는 좀 달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미국장을 우리가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 반도체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저희가 제일 열심히 보잖아요. 예.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올해 코스피가 18% 정도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지수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조금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예. 이런 나라들이 물론 대한민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핫한 게 역시 반도체다.
좀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반도체는 이제 따라가는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예. 하면은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10월 달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하거나 쉬는 그런 모습인데 반도체 주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비싼 반도체를 사서 반드시 이제 데이터 센터 공장을 지어야 되는 되게 심각한 생존 경쟁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과거에 을이었던 반도체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그러다가 혹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들 중에 어느 하나가 나 못 찍겠어 라고 하는 순간이면 뭐 미국 시장도 그다음에 저희 시장도 반도체 주가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반도체 특수는 정말 운때가 좀 맞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시장 흐름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 반도체만 집중하다가 자동차 쪽이 또 강했고 그다음에 조선 방산 또 원자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품이랑 엔터까지 또 움직이는데 업종 전반으로 좀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테마 분산 뭐 이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순환매 같아요. 이렇게 테마 뭐 분산보다도 그리고 이렇게 강세장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펼쳐질 땐 일단 대장주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간 건 아니지만 좀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주도주라는 게 계속 오를 수 없죠. 100% 오르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쉬어가는 조정이 필요한데 그때 그 과열시키는 조정에서 순환매가 안 돌아버리면은 시장이 한 번씩 이게 휘청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도요.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환매 도는 기업들이 그냥 우리 못 올랐으니까 오른다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자동차도 로봇 테마가 있죠. 네. 거기다가 조선도 LNG 올해 기대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방산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 치고 막 이러면서 다시 부각되고 근데 방산은 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피크아웃이 없는 업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 원전도 지금 최근에 또 물론 오늘 한국전력이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미국에 수주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거기다 화장품도 APR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한번 갔는데 그것도 사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갔으니까 삼성전자 쉬니까 이렇게 뭐 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각각의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좀 약간 이제 숨을 죽여주니까 이제 내 차례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도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순환매 잘 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시장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모두의 오프닝 때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다라고 5천 이후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흔들 변수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짚어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이 서학개미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주 많죠. 올 들어서 또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홍상무님 최근 뭐 환율도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장보다 미국장이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 그 뭐 좀 약간 그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어떻게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이 2023년에 24%인가 오르고 2024년에 23% 오르고 작년에 16% 올랐는데요. 미국 시장이 평균적인 그 수익률이 한 7에서 8%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지난 한 3, 4년 동안 뭐 20% 가까이 연 3년째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4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적은 96년에서 99년 딱 요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완전히 저 인터넷 붐의 닷컴버블까지 끼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정말 투자 심리가 완전히 흥분했을 때를 제외를 하면은 4년 내내 두 자릿수 때
아무리 미국의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I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도 4년 내내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를 계속해서 가기는 버겁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가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상승 탄력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좀 재밌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미국의 전통 산업주들은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아는 뭐 코스트코, 예. 월마트 예. 이런 것들이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의 뭐 캐터필러, 그다음에 락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동화하는 회사들, 예. 그러니까 그냥 기계 만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업들, 전통 기업들의 주가는 또 굉장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그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 간의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전통 산업과 뉴 이코노미 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간의 약간의 온도차가 예.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너무 빅테크 기업들 뭐 이렇게 저희가 목숨 걸 필요 없고 그냥 미국은 꾸준하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통 산업주나 우량주들을 그냥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좀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럼 보고 미국 있습니다. 시장도 약간 순환매 성격을 좀 띠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환매라기보다는 지금 AI의 어떤 수혜가 조금씩 다른 기업으로 전통 산업으로 퍼져가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AI가 거의 오히려 더 확산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자,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주제는 5천 이후 우리가 어떤 시험대에 놓일 것이냐,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이걸 점검하는데 뭐 서학개미뿐이 아니라 지금 5천 포인트 우리 시장도 역시 어김없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이어서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또 시끄러웠고 반도체 뭐 엄청난 관세 때린다 그랬다가 또 뭐 역시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질적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타코라고 해서 맨날 트럼프 그 엄포만 놓고 뒤로 빠지는 거 아닌지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타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린란드도 사실 마치 뭐 침공할 것처럼 뭐 세게 나오더니 결국에 이제 뭐 뭘 얻었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뭐 히토리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엔 또 물러섰죠. 그래서 관세도 철폐하고 침공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국채 매도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걸 만약에 매도해 버리면 뭐 받아줄 주체 없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급등할 텐데 그런 좀 리스크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타코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이걸 하는 목표는 어쨌든 올해 또 중간 선거도 있고 본인의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 부양. 예. 예, 뭐 이렇게 신용카드 금리 올리지 마라. 이거 이제 다분히 이제 그 소비자들을 이제 그 염두에 두는 어떤 하나의 정책 이런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좀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친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조금 내버려두는 좀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베네수엘라 쳐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층 결집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게 마가잖아요. 예. 마가가 이제 결국 핵심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좀 제조업에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히토리 같은 거니까 그린란드에서 뭔가 좀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자. 뭐 관세를 때리든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의 결과물이 어떻게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 얘기한 걸로는 히토리를 좀 얻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 만족할 만한 뭐 그런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자꾸 연준을 압박하죠. 예, 금리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쨌든 이제 지금 부채도 많고 또 지금 소비 부양을 하는 가운데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이자 비용이 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저는 다 계산돼 있는 거 아닌가? 계산돼 있고 올해 어쨌든 그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좀 포석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흔들리는 예. 거죠. 근데 트럼프 스타일이 먼저 세게 때려놓고 그다음에 살살 봐주는 것처럼 뒤로 하면서 맞아요. 실속 챙기는 맞아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포커판에 배팅하는 네. 블러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얘기하셨는데 중간선거 앞두고 가장 큰 이제 그 지지층 결집의 카드가 대중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한 번 뭔가 좀 강경책을 펼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중국과는 갈등을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기 때는 중국을 때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유럽과 막 싸워. 주변국들하고. 네. 그게 뭐냐면 중국과 싸워서 트럼프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표를 얻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중국 때려서 혹시라도 또 관세 때리면 미국 소비자들 피해보고 예. 또 거기에 후폭풍은 뭐냐면 히토를 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요. 시진핑의 카드가 몇 가지 네, 있다는 걸 있다 확인했죠. 보니까 예. 그래서 또 4월로 알고 있는데 가잖아요. 음.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죠. 이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을 좀 묶어놓고 그러니까 중국과 좀 약간 친하게 지내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쪽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뭐 협박도 하고 이러면 회유도 하면서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치고 그린란드도 공략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넓어지기 시작했다. 네.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좌충우돌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블러핑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허지환 상무님, 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미국 물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인플레가 고개를 든다면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마음껏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증시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되게 리스크 요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물가나 연준의 어떤 금리 방향에 대해서 트럼프의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이제 올해 4월달, 5월달이 저희가 올해 장을 봤을 때 넘어야 할 중요한 좀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올해 4, 5월 달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에 미국의 그 환급 시즌, 저희로 치면 이제 연말 정산 같은 게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통과된 그 OBBA라는 미국의 감세안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작년에 이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해 4월달, 5월달에 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약간 좀 껄끄러운 게 관세 배당금. 예. 그러니까 관세로 받은 수익을 10만 달러 미만의 가게들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감세하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하고 약간은 부유층에 조금 더 유리한 정책들이 많고, 이 그 관세 배당금은 사실 이제 저소득층한테 좀 더 유리한 정책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풀리게 되면은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 소비하고 경기는 반짝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정되고 있는 물가를 자칫 건드릴 수 있는 리스크가 예. 분명히 좀 있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연준을 압박을 해서 금리를 한두 번이라도 더 낮춰버리면은 사실은 그 후폭풍이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물가에서 나오고, 그런 불안감들이 여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아마도 저는 이제 올해 4, 5월 달에 이 트럼프의 재정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리의 방향이 만약에 위로 튀어 오르게 되면은 올해 장을 상당 부분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의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죠. 우리 코스피가 단 석 달 만에 정확히는 87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항상 고온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 오르고 나서 정말 그 상당히 빠졌고, 그 다음에 20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는 2007년에는 1년 새에 20%가 하락했고, 2021년에는 3000 돌파 이후에 또 다시 2000대로 주저앉았잖아요. 우리 과거 경험이 이래가지고 혹시 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급락장이 이제 이게 많이 오르고 나서 급락할 때 보면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긴축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또 성장률도 꺾이면서 결국 이제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과연 지금이 그럴 거냐? 뭐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21년도에 3000 돌파한 후에
시장이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그때는 사실은 소비가 되게 일시적인 소비였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일시 부양을 했고 근데 돈은 엄청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했고 이제 뒤늦게 또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됐고 또 21년도에는 우리나라 또 IPO가 되게 많았어요. 예. 당시에 이제 신규 상장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분명히 다르거든요. 물론 오른 건 어떻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5천은 이익 기반으로 분명히 올랐고요. 워낙 지금 반도체가 좋고 AI 사이클이 코로나 사이클처럼 그냥 소비로 올라서 그냥 잠깐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기업 국가가 지금 엄청난 단위로 좀 투자를 하는 사이클인데 이게 최소한 28년까지 이어진다는 뭐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 이 수요 자체는 일시적인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돈이 자꾸 풀리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물가가 높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긴축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좀 동결 하겠지만 미국의 올해 보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상 사이클은 아니고 아직은 인하 사이클이에요. 네. 그걸 보면 과거랑은 좀 다르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단지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경계할 수는 있지만 과거랑은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큰 조정을 저는 그 경험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때 항상 우리가 떠올리는 증시 격언이 있죠.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 과열 신호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용융자 잔고가 29조 원 사상 최대치라 그러고 대차거래 잔고도 126조 원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고 이제 과열 신호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잔고만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29조 원이고 지난해 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1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18% 올라가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한 6% 올랐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가계부채를 볼 때도 늘 뭐 가계부채 몇 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부담을 보기 위해서는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 대차거래 잔고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얼마만큼 올랐는데 그 동안에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같이 면밀하게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신용융자 잔고 때문에 장이 망가진 적이 꽤 있거든요. 예, 그 약세장일 때는 아주 이게 치명적이었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트리거가 됐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2020년, 2021년 저희가 이제 바로 한 3, 4년 전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신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분들이 막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라고 예. 좀 보여집니다. 예, 수급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전통적인 수급 지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코스피 상황이 단기 랠리인지 아니면 장기 랠리가 될지 어떤 지속 가능한 흐름이 될지 이건 뭐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 상무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5천 갔던 거는 70% 정도는 이제 반도체 이익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반으로 본다면 결국 이익이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 사이클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가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기대치를 높이는 또 실적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러진다. 뭐 아까도 걱정하신 것처럼 갑자기 뭐 빅테크 회사 하나가 예. 투자 좀 이제 우리 좀 줄여볼까?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제 신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제일 좀 두려운 게 긴축이죠. 이 물가가 이렇게 돈 많이 풀리면 언젠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 불편한 진실인데,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지금 당장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축, 특히 그 긴축을 일으키는 건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경기가 과열되거나 근데 차라리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물가가 튀어버리면 상당히 이제 이게 처치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한 2분기부터는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2분기부터는 그런 좀 경계감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수 5천 도달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냥 들뜰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즈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미국 주식은 배신하지 않으니 물을 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허재환 상무님 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주식은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미국의 정부가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되게 못되졌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 동맹을 자꾸 괴롭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나쳐서 이제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메리카 온리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자산에 대한 매력보다 각국이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내가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에서 돈을 더 많이 풀고 안에서 투자를 하려는 압박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2, 3년 이상은 미국보다는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훨씬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중국을 제외한 이 자본주의 그 시대 국가 내에서 역시 AI를 가장 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역시 이제 미국이고 또 미국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주주 환원율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하지만 또 자사주를 워낙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국 시장을 너무 이렇게 뭐 올해 들어서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떠나거나 뭐 이걸 팔고 국장으로 올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자산 배분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래도 올해는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되 여전히 장기 자금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어느 한 해 뭐 우리나라 국장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다 팔고 우리나라 오고 또 거꾸로 우리나라 수익이 나빴다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죠. 미니 붕붕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시장의 열기를 뒤로하고 소외받지만 단단한 국내 주식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 코스피 3천 얘기, 아니죠, 코스닥 3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뭐 종목 특정하기보다는 어떤 섹터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제가 이게 질문 딱 본 순간 이제 느낀 건 그거예요. 지금 구조적 성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조방원부터 반도체. 이건 다 아는데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뭐 최근에 현대차까지 재평가 받아버리니까 그럼 이제 소외받은 거 중에 찾고 싶은데 이제 소외받은 거는 또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 중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해본 건 그래도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좀 나아지게 좀 걸로 좀 보는 게 중에 한 2개가 일단 첫 번째가 건설업종. 건설업종도 사실 뭐 안 좋죠. 뭐 현재까지도 계속 좋은 편은 아닌데 작년에 건설 투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마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요새 전세값도 조금씩 올라가고 또 정부가 어쨌든 지금 착공을 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지금 건설업종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특히 또 건설주들이 지난 몇 년간 원가가 좀 올라가서 굉장히 좀 그 공사비 반영도 못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좀 해소가 되면서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건설주 특히 자산들을 이 건설업종 보면은 자체 토지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 기업들은 또 최근에 땅값도 올라가고 해서 저는 자산주 개념으로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여기도 진짜 지난 몇 년간 너무 한 5년을 힘들었던 업종인데 석유화학 업종. 예. 정말 뭐 여전히 힘든 거 예, 아닙니까, 여전히 이게? 힘들죠. 올해도 아마 흑자 날까 말까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다 읽어본 결과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턴어라운드 하겠구나. 왜냐면 중국이 감산 들어가고 이제 다 죽겠다 이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한미일 뭐 유럽 다 지금 이렇게 좀 줄이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중국도 소비 부양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이 지금 세금을 환급해주면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가전제품부터 이런 거 사게 될 텐데, 거기에 사실 기초로 들어가는 게 다 석유화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수요도 좀 살아난 일부는 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흔히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지금 안 좋았는데, 근데 이들이 모멘텀이 없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모멘텀이 좀 올해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외받은 것 중에서는 건설이나 석유화학도 한번 들여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이나 이 석유화학 같은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천 이후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사적 강세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포모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막 그런 부분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인데, 두 분 이럴 때 어떤 투자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될지 이거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많이 늘어나니까 좋긴 한데, 사실 이게 장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가 또 언젠가는 좀 덜 늘어나거나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일수록 지금 장에서는 좀 나눠서 사는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제 안 그런 업종들도 되게 많고,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순환매 또는 이제 확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도주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주도주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주도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면 약간 계단형으로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로 이렇게 또 오르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좀 오르고, 그래서 그런 골목들, 길목들을 좀 잘 살피시면 어떨까. 그리고 결국은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답을 해준다라는 것,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주도주를 잘 갖고 계신 분들이야. 예. 그냥 그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다만 그거죠. 그 중간중간 조종이 나올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예, 이거 이제 끝났나 이러면서 또 빨고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소외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예. 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타야 되냐. 근데 지금 그래도 5천 이제 넘게 되면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오른 것도 한 번씩 다 돌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좀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미래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소외주가 갈 때는 주도주가 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소외주를 좀 일부 쳐내시고 포트를 좀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어가는 주도주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주도주 쪽으로 한번 이렇게 교체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새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예전에는 이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거 물어보실 때도 팔아야 돼요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요즘엔요 예. 바뀌었어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지금이라도 넘어갈 살까요? 때는 언제 팔아야 돼? 네, 막 맞아요.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 어. 이 질문 많다는 건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급해지고 있어요. 아, 이게 되게 급해지셨구나.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게 돼요. 자기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까 허재한 상무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분할 매수라는 또 우리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너무 이 시세 보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숨고르기 반드시 나오거든요.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시장의 속성이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근데 단 내가 뭘 투자할까? 그럼 미리 정해놔야죠. 예. 그걸 정해놓고 시장이 좀 한번 언젠간 또 큰 조정 나오거든요.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조정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사시지. 준비 안 되면 또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허재환 상무님,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아, 네. 미국 시장은 되게 심플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돈 잘 벌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많이 모아둔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꾸준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가 뭐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기술주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들은 뭐 연초 이후에 저희 한국 시장보다 약간 좀 화려하진 않아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AI의 어떤 부분이 확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AI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AI로 인해서 뭐 신약 개발을 잘한다든지 또 뭐 재고 관리를 잘해서 소매 유통업체들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 뭐 또는 뭐 나이키처럼 예. 뭐 디지털 헬스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해 미국은 그냥 저희가 잘 아는 이름 되게 유명한 회사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좀 좋은 성과들을 유지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은 AI 확산 국면에 주목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기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오른다고 믿기보다 지금의 상승을 만든 원인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00포인트가 단기적 숫자가 아니라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